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감독님들, 배우님들 오늘 자기소개와 여성인권 영화제에 오시게 된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열대 오후 연출 정유원입니다. 우선은 영화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열대 김할머니 한사입니다. 오늘 왜 오겠어요? 감독님이 오리니까 오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열대 오후의 지은 역 맡은 최아윤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중 연출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훌륭한 작품들 사이에서 관객분들께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중에서 현아 역할을 맡은 장세린입니다.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상영한 로열 팰리스 센트럴 주차장의 연출 윤혜영이고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제 거를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여기 배우님도 이렇게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그 로열 팰리스 센트럴 주차장 배우님도 지금 자리에 계신 거죠?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데. 네, 또 관객분들, 스태프분들, 배우님들, 감독님들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이 섹션이 되게 또 결이 다르면서도 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독특한 설정으로 또 보여주고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섹션인 것 같은데요. 먼저 감독님들께 어떻게 이런 영화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막 차이고 막 이런 아픔을 하다가 이제 졸업 후에 조금 사회에 맞닿는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아열대 오후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학교 대학생 때 찍었는데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자면서 막 이렇게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영화를 찍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딱 첫 시작점이 명확한데 그 길을 지나다가 제 영화의 첫 장면처럼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 아저씨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부터 착안을 해가지고 좀 그냥 단순히 차에서 사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만연한 세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이거를 졸업을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래가 막막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또 그게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감독님의 고민이 잘 녹아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보면서 되게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각자의 감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소감을 좀 나눠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아직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몽중의 배우님, 장세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주인공으로서 연기하시는데 혹시 이 영화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꿈을
꿈을 사고 판다는 주제가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원래 평소에도 제가 꿈이나 우주에 대해서 되게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로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네,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일단 이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서 감독님 저 이런 거 준비했어요. 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미자 최하윤 배우님, 알배우의 배우님들께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되게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한미자 배우님의 캐릭터도 뭔가 단순히 어떤 그 노년이 뭔가 가엾은 사람이라거나 이렇게만 그린 게 또 아니고 최하윤님 배우님의 캐릭터도 뭔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좀 신경 써서 연기하신 지점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할까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작품보다도 마음에 들어서 이건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다. 이게 강하게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출연한 작품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아열대의 오후가 작품이 제일 좋았다고 혼자 네 장담합니다. 후원합니다. 이제 그 몇 씬 안 되는 그런 씬이었지만 그 김할머니 역할을 나름대로 이 삶에 찌들었지만 찌들지 않은 그 강인함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웃음기는 없고 살아는 가야겠고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 어떤 그 하층을 말을 한다면 그런 데서 우리 이제 하윤 배우님도 그렇고 열심히 지금을 대표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작품이다. 정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연기는 그러나 작품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윤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TMI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정유원 감독이랑 친구고요. 저는 그 정유원 연출이 그리는 그 밝은 세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는 이제 연극만 계속 하다가 이런 영화나 방송 매체들 스크린 연기를 너무 보는 것만 좋아하고 출연하는 건 사실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유원 언니가 같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고 싶을 정도로 이 감독이 그리는 어떤 슬픔 속에서도 내일이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안에 정유원 감독만의 그 밝은 에너지가 저한테 굉장히 사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은 캐릭터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에너지, 살아갈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유원 감독이 그려나갈 세계를 응원하면서 언젠간 또 함께할 수 있기를 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영화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뿜뿜 하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윤혜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로얄 팰리스 센트럴 주차장 영화를 보면서 너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게. 근데 또 주인공들을 보면서 저는 좀 묘한 해방감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더라도 뭔가 주인공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에서 계속 투쟁을 해 나갈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연출에 특히 신경 쓰신 지점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첨언할 건 별로 없는데 그 마지막에 좀 더 신경 쓰고자 했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좀
어쨌든 이게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음악이나 아니면 둘의 관계성을 통해서 조금 절망 속에서 어쨌든 일말의 희망을 찾고 싶은 그런 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런 손행 매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이 너무 잘 드러나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관객분들 또 혹시 소감 나눠주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먼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그 아열대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상 깊었던 점은 이게 시놉시스에서도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난이랑 선의가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키는지에 대한 지점들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첫 장면부터 사실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근데 사실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선의를 사실 베풀기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선의를 어쩌면 베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문제적인 지점이 저는 유모차를 훔치는 지점에서 가장 강렬하게 발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윤리적으로 도둑질이 굉장히 나쁜 짓이지만 앞에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되게 가난의 한계 혹은 도덕적으로 사회가 어디까지의 선의와 그런 행위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던져주는 것 같았어서 그 지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뒤에 그 유리병을 던지는 장면도 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이거는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저는 아기의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연출이 있는 걸까?를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 약간 마지막에 아기가 약간 위험해진 것처럼 끝이 나잖아요. 제가 육아 경험이 없어서 그 아기 그 신생아를 이렇게 잠깐이라도 눈에서 띄면 정말 그렇게까지 위험해지는 상황도 생기나? 라는 의문도 살짝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저는 이게 계속 아기를 위해서 사실 했던 일이잖아요. 그 유모차를 사려고 했던 게. 근데 그 행위 때문에 아기가 위험해진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느꼈는데 혹시 그 외에 추가적인 연출의 의도가 있으셨을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영화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대부분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난의 무서운 점은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남은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이 동반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굴레가 그 폭력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 때 느꼈던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연출할 때 가장 제일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고통에 대해서 관객들이 인지는 하되 음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되게 시선들이 관조적이에요. 막 클로즈업도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나, 과연 이제 관객들이 정보는 알되 그 배우의 그런 고통까지는 그렇게 구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영화 3개 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좀 3개 다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로얄 팰리스 센트럴 주차장에서 그 처음에 선우가 등장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말 그 인물의 전사인지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두 인물이 그런 처지가 된 건지 이런 게 설정해 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몽중에서 마지막에 엄마의 손이 그 주인공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끝나는데 그게 엄마도 잠을 빼앗겨서 정말로 엄마가 깨어나게 될 거라는 어떤 암시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환각인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열대의 오후에서는 좀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뭔가 선우가 지어낸 건 아니고 실제가 맞고 그런 설정을 넣은 이유는 이제 좀 제가 그리는 좀 비상식적인 세계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주인공들이 이제 가진 거라고는 뭔가 이런 전자기 이력이나 아니면 그런 몸뚱아리 같은 것 뿐인데 이게 지금의 세계에서는 내가 내세울 것만한 거리도 아니고 뭔가 장점이 되지 않을 것들을 이런 세계 안에서는 이제 내세울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된 설정입니다. 엄마의 손은 사실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현아가 영화 내내 계속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좀 위로의 의미로서 좀 그냥 머리 한번 써주면 주자 약간 이렇게 넣었기는 한데 다시 한번 그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식물인간 상태의 엄마의 상상, 꿈일 수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되게 애매모호하게 끝내볼까? 약간 이 생각으로 그렇게 엔딩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아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육아 경험이 아예 없죠. 없는데 그 아기들은 한순간에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맨 처음에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그 아기가 그렇게 좀 안 좋게 되는 결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나니까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사는 캐릭터잖아요. 집안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지은이에게 약간 비극은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울음소리는 그 아기가 잠시나마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의 정도로 고통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저도 다른 아열대우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한테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캐릭터에게 너무 막 애정이 생기니까 막 너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중 감독님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로얄 팰리스 센트럴 주차장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먼저 로얄 팰리스 센트럴 주차장 감독님께는 결국 명은이와 선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몽중에서는 그 현아가 이후에 정말 DRM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 이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각자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결말 이후의 삶까지 생각해두고 시나리오를 마무리 짓진 않았는데 제 원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둘의 미래는 앞으로도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현실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뭔가 서로라는 관계가 그래도 남았다면 조금 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뒤에 현아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바람으로 현아가 그 집을 좀 내려놓고 그냥 행복하게 육상 선수로서의 삶을 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를 팔았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육상 선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2주 동안의 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도 많이 소진됐고 그래서 예전 같은 성적도 안 나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 선수보다는 편의점 알바 하면서 그리고 알바를 하다가 취직도 준비하고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의 삶은 항상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그 나름대로의 정말 삶이 그려지는 눈앞에 그려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마이크 뒤에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몽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체육교사를 보면 체육 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와줄게, 바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알바 사정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 주인공의 그 가정 사일에서는 모르는 듯이 너는 지금 얼마나 너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그 DRM 때문에 이제 환각이 보이잖아요.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듣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그 장면에서도 그 체육교사가 그 주인공을 때리려는 듯이 연출이 되었는데, 혹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엄마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청소년 아이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일 텐데 선생님조차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의 끈끈함 이런 건 연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나쁜 쪽으로 알바를 주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코치가 그렇게까지 현아를 몰아가는 이유는 어쨌든 그 사람도 얘가 어쨌든 육상 유망주이기 때문에 얘가 잘 돼야지 본인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좀 그렇게 캐릭터를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보니까 그 코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제2의 보호자로서 뭔가 좀 다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좀 다르고 올려가면서 뭔가 그런 캐릭터였어도 사실 나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그냥 이 현아를 너무나도 고립을 시켰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저도 보면서 10대거나 여성이거나 소수자일수록 더 그런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게 그런 확률이 좀 되게 엄청 높고, 그래서 또 그런 사회를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는데 맞다는 질문과 대답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화는 너무 다 재밌게 봤고 다른 분들이 질문해주신 거에서 대신
그 로얄 시리즈 센트럴 조사장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뭐 지금 주거 형태가 텐트 아니면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그 애착을 보이더라고요. 그 자동차한테서. 근데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좀 자동차를 잃었음에도 홀가분해하는 그래도 뭐 희망차게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장면들도 나오는 걸 보고 그 선우랑은 다르게 자동차라는 그러니까 텐트에서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 자동차의 의미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선우가 텐트이고 명은이 자동차인 거의 이유보다는 그냥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각각 배치하는 게 크고요. 그리고 뭔가 일단 영화 안에서 주인공을 좀 표현을 할 때 집이나 아니면 방을 통해서 좀 표현이 되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게 되었으면 해서 그런 애착이 들어갔으면 했고, 근데 마지막에 좀 후련한 감정이 드는 거는 이제 조금 뭔가 내가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결국에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아열대 오후 정유원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특히 저는 첫 번째 시퀀스에서 진짜 엄청 많이 웃었거든요. 사실 너무 즐겁게 호탕하게 웃었는데,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감독님이 연출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염두하거나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지, 혹은 이제 영감을 주었던 작가나 감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퀀스랑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딱 그 로베르 브레송의 돈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모차라는 되게 값비싼 물건을 어떻게든 중고로 사고, 근데 그것을 그냥 팔려던 것을 또 새롭게 그냥 힘들어 보이는 이제 노인에게 주고자 하고, 어떤 돈에 대한 가치가 되게 환산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유모차라는 대상, 그게, 그리고 저는 거기 안에도 여성들의 나이도 상황도 되게 다양하게 담겨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노년부터 중년부터 이제 젊은 부부까지. 그래서 되게 레이어에 대한 게 엄청 좋다, 너무 흥미롭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단순하다, 담백하고 정말 적은 쇼트로 반복되게 보여줌으로써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고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이제 담백함이 저는 좀 러시아 문학가들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뭔가 안톤 체홉이나 고골의 문학의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작업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장 염두에 두고 표현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어느 감독이나 작가에게 영감을 받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막 러시아 문학 말씀하실 때 긴장돼서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이게 캐릭터마다 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모였을 때 충돌하는 그런 아이러니에서 재미를 얻고자 가장 글을 쓸 때 많이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드워드 양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감독님 되게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감조적인 시선을 서늘함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퀀스에서 카메라들이 안에 있잖아요. 편의점 안에 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관객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은이가 왔을 때 닥치는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일이 흘러져 버리는 그런 일을 공감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숨김으로써 유리라는 어떤 매체가 앞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김할머니가 이제 소주병 던질 때 보면 옥상에 보면 이제 철조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하고 이제 카메라를 좀 가로막는 그런 매개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너무 제가 어디서 써먹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네. 항상 GV 오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관객들이 해석해 주셔가지고 되게 값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배우님들, 감독님들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또 다음 상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여성인권 영화제 슬로건이 우리는 마주 앉아서입니다. 앞으로 배우님들, 감독님들 또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관객들과 마주 앉고 싶은지 차기작 계획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갈까요? 저는 진짜 더 만들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사를 다니면은. 그래서 대신에 스텝 명단으로 영화에 계속 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회사를 만나게 돼서 오디션도 조금씩 보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도 조금씩 찍고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독님과 비슷한 상황으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차기작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나리오를 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연극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 영화를 찍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많은 작품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니 더 따뜻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정유원 감독과 힘내보겠습니다. 배우가 다음 작품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러주시면 가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유원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열대 여보를 찍고 이제 한여름에 찍었는데 이번 한겨울에 그을린 겨울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에 영화제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 보시면 반갑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GV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여성인권 영화제 좋은 영화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후에 작품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배우님 감독님들께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